네, TV 책방 북소리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아마 현재 출판계에서 가장 좀 뜨겁다? 네.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맞죠? 네. 안 그래도 좀 불황의 출판계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어렵죠. 예, 확실한 흥행 보증수표이기도 한 정말 뜨거운 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오늘은 TV 책방 북소리 여는 말이 좀 짧다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만큼 저희가 줄여서라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종횡기원의 정유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초대해 만나 뵙고 주셔서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이유가 요즘 정말 바쁘시죠? 네, 조금. 네. 조금. 되게 광주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광주에서 오시는 길이세요? 네, 아니 일정이 있어서 요즘 쭉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네요. 종횡기원이라는 책이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저는 굉장히 행복하죠. 행복하고 감사하고 첫째는 뭐 독자분들에게 요즘처럼 소설이 잘 읽히지 않는 시대에 제 소설 기다려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친구들이나 이렇게 SNS 이런 거를 통해서도 되게 많이 권해주시고 그래서 또 책을 안 읽는 분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저는 이번에 종횡기원이 출간되고 난 이후에는 정말 활발하게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독자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더 작품에 대한 기대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독자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궁금해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독자들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거나 콘서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좀 많이 가까이에서 많이 이렇게 이런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전에 뭐 신비주의 아니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이 전혀 신비주의와 어울리지 않게 생긴. 왜요? 어울리세요. 신경의 변화가 조금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신경의 변화라기보다는 네. 저 자신이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로 독자분들이 내 소설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예,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치로만 뭐 몇만 부 팔렸다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지 몰랐었는데요. 그 히말라야 가가지고요. 제가 독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4,800m 정도 되는 저기 높이에서 독자에게 사인을 해주고 또 독자에게 선물로 한국 라면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국 라면은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트레킹 18일에 걸친 트레킹을 하는데 그래서 독자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스킨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런 독자들의 반응 때문에 이제 좀 용기를 내셔서 독자분들을 더 만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최근 한 온라인 서점에서 8만여 명이나 되는 한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소설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의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미래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젊은 좋아요. 젊은도 좋아하셨을 젊은 작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표, 사실은 진작부터 던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소설의 한국 문학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독자들의 반응, 이게 작가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굉장한 격려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십니까? 근데 저는 성격이 또 그런 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렇게 눌리는 성격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그거에 힘을 입어서 이만큼 내가 응원을 받았으니까 이만큼 잘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그거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응원이고요. 사실 젊은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제가 10년 후에도
젊은 작가,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문학 정신이 살아있는 젊은 작가라는 평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뭐. 젊다라는 게 네. 외모도 너무 젊으세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젊으시지만 정신이 젊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예. 걸로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왜 우리 박범신 선생님 그렇죠. 네. 뭐 영원한 청년 청년 작가, 작가. 이렇게 네. 불리잖아요. 저도 영원히 젊은 작가 뭐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젊은 작가라는 이미지가 왜 더 있냐면요. 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열광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예, 예. 어떤 좀비?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어두운 면 예, 이런 예. 것들에 좀 열광을 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유정 작가님의 근간이 되는 코드가 바로 이 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악 중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어떤 근원적인 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세요. 네. 뭐 7년의 밤에서의 오영재 캐릭터도 그렇고 네, 네. 28에서의 박동혜, 박동혜. 그렇죠? 예. 종의 기원에서 유진 캐릭터도 네. 그렇고요. 악의 뭐랄까요?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도 처음에는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작가마다 자기 자신의 테마가 있다고 그래요. 네.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뭐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직면한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주를 했거든요. 저의 테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악이라기보다는. 근데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햇살이 밝게 비치는 들판이 있으면 이쪽은 어두운 숲이 있거든요. 이 어두운 숲 안에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요. 뭐 시기, 질투, 욕망, 쾌락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것들이 눈을 뜨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자기 본성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어떤 각성의 메시지도 되고 또 끊임없이 말할 거리가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 가장 이렇게 질리지 않는 이야기거리다라는. 사실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가치라든지 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더 그 비춰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악, 뭐 그 본성 여러 가지 추한 면들 사실은 그러한 면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밝은 면의 가치 같은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대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문학이 아름다운 이야기만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우리가 보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문제점을 이렇게 밝은 곳에 네. 예, 내놓고 짚어보고 해결책도 찾아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차차 줄어들고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다루시는 방식들이 이렇게 뭐 관념적인 네, 그런 네. 식의 어떤 악이나 뭐 본성이나가 네. 아니라 굉장히 학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죠. 심리학적이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뭐 말하자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공포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엄습해 온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고요. 실제 같아요. 예, 그게 사실 이전에 한국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한국 소설, 한국 문학의 영역을 분명하게 그 영역을 넓혔다 이런 어떤 생각이 저는 이제 들기도 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거나 의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설이 두 가지 장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 하나는 체험을 하게 만드는 소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국어 시간에 배우죠. 주지적. 아유, 이래가지고 네. 머리가 벌써 아파옵니다. 맞아. 네. 네.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고 사고를 하게 그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 문단에서 가져온 이렇게 흐름이거든요. 주류로 많이 예, 흘러갔던.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게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오감에다 폭탄을 터뜨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독자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에 딱 세워놓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눈, 코, 입, 뭐 촉감 이런 거 냄새까지 다 그대로 생생하게 맡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라도 디테일에서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되는 네. 예, 독자를 바로 그냥 그 세계에다 데려다 놓는 그런 묘사를 하는 편이고 그걸 위해서 특히나 인간은 시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각적 묘사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독자들이 제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네. 제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사건보다는 그 사건과 맞닥뜨린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는, 이렇게 할애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 인간의 심리에서 본인을 보는 거예요. 보편적인 어떤 그 정서를 보게 되고, 아, 나도 저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다든가 아니면 나도 이런 기분을 나 같아도 느꼈겠다. 네. 이러면서 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체험을 하는 소설은 아마 좀 낯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통쾌하다라는 느낌도 사실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뭐 주인공에게 나를 투영해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 추한 것, 냄새나는 것 마치 없는 것처럼 네, 우리가 없는 다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죠. 그냥 뭐랄까 그냥 깎아놓은 듯이 뭐 그렇게 고결한 듯. 예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뭘 하는 척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유정 작가의 글을 보면은 웃기지 마 이런 면들이 있잖아. 막 콱콱 벗겨내는 그런 느낌들. 시원하게. 예, 독자들이 네. 거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불호도 심해요. 아. 네, 제가 호불호가 굉장히 또렷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은 굉장히 또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인생에서 뭐 너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내가 소설 보고 이렇게 막 골치 아픈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읽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목이 찰스 다윈의 예. 종의 기원하고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착안하신 거예요? 네네. 어. 그 어디선가 네.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네. 와중에 어떤 심리학 저서였는데 그 책에서 그랬어요. 네. 이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 인류가 호모 사이코패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타인에 대해서 배려가 없고 자기의 취향 내지는 자기의 어떤 성격을 먼저 타인에 대한 배려 위에 올려놓는 거, 또 소통이 되지 않는 거, 또 남의 고통에 너무 무감하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 이해의 폭이 너무 좁은 거, 네. 이런 이런 것들을 쪼목쪼목 들면서 다음 인류는 사이코패스가 인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인류의 현재 2% 내지 3%, 네. 많이 보면 5%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하얀 백색의 순수 선만 가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생존 능력이 없어요. 이쪽에 완전히 있는 사람은 악인들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다 보면 피식자들이 사라지다 보면 자기들끼리 또 나중에 네. 싸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멸종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있는 회색 인간 우리들 바로 우리들과 이들의 2% 내지 3% 항상 유지되면서 항상성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날 딱 깨져가지고 이 퍼센테이지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산이 됐을 때를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회를 고통스러워하는 아주 소수의 그 회색 인종들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이코패스를 하나의 종으로 보고 다음 세대의 인류로 보고. 근데 좀 되게 다윈의 저서가 워낙에 그 소위 그 세계 3대 어떤 혁명적인 학설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저서에 들어가는 게 다윈의 종의 기원이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이걸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제목이 가장 옳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의 좋은 제목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이 제목을 붙였죠. 기억에 그래서 훨씬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덕을 네. 본 거죠. 이번에 주인공 네. 사이코패스로 나오는 한유진 네. 역할의 그 시점이 1인칭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더 예. 좀 예. 뭐랄까요. 그 불호 예. 독자들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그분들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맞아요. 이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읽으면서 좀 힘들다. 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심리를 막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가끔은 좀 저도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1인칭 시점으로 쓰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그 전에 악인들을 이렇게 쓰면서 전부 3인칭이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악인들을 쓰는 이유가 물론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이야기의 어떤 풀어가는 방아쇠 내지는 이야기 갈등의 어떤 엔진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대립자로서 네. 등장도 시켰지만은 악인에 대한 이제
악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내면이 아무리 해도 그로 거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면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찰하는 자신으로. 입장으로 계속 보게 그렇죠. 되니까요. 계속 네. 관찰자의 입장인 거고 나는 그 악의 바깥에 나와서 그렇죠. 예, 그걸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1인칭으로 해서 내가 악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원래 소설가들이 이렇게 소설을 쓰면요. 주인공하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써요. 예, 객관적이 되려고 네, 애를 쓰고. 네. 근데 저도 1인칭 그 주인공 시점을 쓸 때는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덤덤한 감정으로 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이번 소설만큼은 완전히 반대로 제가 제 자신이 유진이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야만이 완전히 이렇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듯이 그 내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물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섣부르게 이렇게 덤비지 못했던 거고, 이제 인제서야 이게 쓰게 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도 똑같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았거든요. 도덕교육, 윤리교육, 그렇죠. 그리고 사회 네. 규범에 대한 교육을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잘 안 깨져요. 인간의 자아가 생각보다 견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걱정하잖아요. 야동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될까, 뭐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 보면 그렇게 될까. 근데 안 그래요. 그게요, 인간의 자아가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네.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뭐 하나를 하려 하면은 거기에 도덕적인 모든 것이 다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설의 첫 부분에 보면 엄마의 시신이 나오는데 네. 엄마의 시신에다가 이 칼을 딱 꽂는 장면이 네.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한 5번 정도를 넣었다 뺐다 했어요. 네. 그게 넣었다 뺐다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한 번 죽은 엄마를 또 거기에다 그런다는 게 너무 폐륜이라는 생각,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반인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사이코패스 입장에서는 자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더듬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한 번에 확 꽂히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광기라 그러죠. 그런 게 있으면 확 쓰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에 막 그 뭐 A4로 막 10대장씩 쓰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그게 이렇게 오지 않는. 왜냐하면 와도 의심을 하고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두운 동굴을 더듬듯이 이렇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좀 힘들었죠. 쓰는 과정도 그래서 힘드셨겠지만 네. 왜 그 영화 배우들도 되게 지독한 악당 역할 같은 영화를 한 편 찍고 나면 맞아요. 그 역에서부터 빠져나오는데 예, 굉장히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거기서 받은 그 정신적인 내상 때문에 뭐 네, 자살을 치료도 하거나 받고. 하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살하는 그렇죠. 배우들까지도 맞아요. 있을 네. 정도니까요. 근데 이 소설도 사실 좀 걱정되는 면이 있었던 것이 1인칭 시점으로 나가면 분명히 네네. 작가분 자체가 이 주인공에게 그대로 투영이 될 네. 텐데 책에 보면 그 한유진이 되기 위해서 또 수영 원래 못 하셨는데 네, 수영도 수영도 배우셨다고 배웠어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주인공과 하나가 되셨던 네. 순간들이 계속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갔다 계속. 나왔다 하셨을 텐데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어떤 심리적인 예. 트라우마, 어떤 고통, 그런 게 상처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있었어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 욕망 때문에 그걸 한 건데요. 이게 위험하죠. 위험한데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입을 손상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일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듣기만 해도 지금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거를 지금 소설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세상 대단한 존재라는 정말요. 네, 실감이 가죠. 어머, 저는 왜 이러지? 눈물이 나려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눈이 끄셔가지고 또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겁이 제가 네. 뭐 겁고 진짜 네. 둘째가라면 서럽지만 네. 그래도요. 저뿐만이 아닐걸요? 많은 독자분들이 정말 네. 무서웠다 이런 반응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제 소설 중에서 가장 소름 끼쳤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저도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작가 미친 거 아니야? 막 작가가 사이코패스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 그런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오히려 칭찬으로. 예, 칭찬을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잘 썼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게 악인데 네. 순수 악을 네, 표현을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악인데 그 앞에 순수가 붙으니까 또 약간 예. 어감이 좀 예.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순수 예. 악이라는 건 또 어떤 예. 걸까요? 이 금방 설명드린 네. 대로 순수 악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0% 순도 100%의 악이라는 것이지, 이게 순수는 아무런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라든가 윤리적 이런 것들은 이게 작용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수, 우리가 저 순수한 소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런 순수가 아니고 순도 100%짜리 악이라는. 예. 무서워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종이의 기원이 출간된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또 이 네. 강남역 그 노래방 맞아요. 살인 사건, 그것도 사실 묻지마 살인이었단 네,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코패스적인 요소가 지금 좀 보였고요. 사실 좀 놀랍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렇게 묻지마 살인 사건 같이 험악한 사건들이 지금 사회에 좀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작품으로만 즐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그동안 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을 해오신 그런 작가의 입장에서 사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타인을 밟고 일어나야 하는, 그러니까 소위 서바이벌, 이런 게 생존의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빚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소설로서 세상을 바꾼다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의 전환을 시킨다거나, 이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변화의 징후를 조금 한 발짝 앞서서 읽어내서 그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 좀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깃발 하나 꽂아주는 거. 그게 저는 문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소설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진화생물학이라든지 네. 이런 관점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악인이나 뭐 특별한 사이코가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아주 그 본질적으로는 늘 적자 생존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생물이 말하자면 진화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이죠. 하나이기도 했다.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맞아요. 경쟁의 극단은 사실은 죽음, 없애는. 상대를 제거하는 가장 방식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네. 방식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누구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맞아요. 사실은 그냥 밀어붙이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극단은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도 또한 작품 안에서 네. 시사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은 제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사회가 내모는 것들, 사회가 인간으로 하여금 내모는 것들과 또 우리가 운명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 있어요. 삶 밖에서 이렇게 휘몰아쳐 들어오는 사건들. 이건 모르겠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해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과 맞선 인간, 이렇게 이 사람은 맞닥뜨린 인간, 이 사람이 맞서서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뭐 싸우다가 난파당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을 읽으면 놀랐던 게요. 380페이지가 넘거든요. 총 페이지 수가. 두껍죠. 네. 근데 그 주인공 유진이 눈을 뜨면서 이제 네. 피로 낭자한 그걸 보면서 시작이 돼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한 3일? 네, 3일. 3일이죠. 딱 네. 3일인데 한 380페이지, 400페이지 가까이 네. 이제 쓰신 거예요. 물론 과거로 이제 네.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촘촘한지를 그걸 통해서도 저는 느낄 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몰입도가 상당한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평가해 주시나요? 네네. 의외로 3박 4일인 줄, 아니, 2박 3일인 줄 모르시고 그러니까요. 네, 책을 마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저도 어떤 문학적인 야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공간, 이렇게 작은 아파트, 그다음에 최소한의 인물, 그다음에 최소한의 시간, 이걸 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학적 야심도 이번 소설을 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의 1인칭 내면을 쓴다는 거, 그것도 저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욕망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보통 작가는 한 10년? 10년 이내를 신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봐서, 큰 틀에서. 근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실험을 한 거예요.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 실험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소설을 어떤 소설을 쓸 수 있는가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거든요. 등단한 후로. 그래서 이번 종의 기원이 마지막 실험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인간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시험한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소설을 읽으면서 네. 약간 통쾌함도 좀 다른 지점에서 통쾌함을 느낀 것이 정유영 작가님의 작품들은 영화 감독들이 다 노리잖아요. 욕심내고. 맞아요. 근데 야 이거 이번 작품은 누가 잡든지 간에 네. 욕심이야 내겠지만 정말 영화로 만들려면 머리가 정말 터질지도 골치가 좀 모르겠다. 아프죠. 네. 아플 거예요. 그리고 네. 어떻게 만들어도 영화가 소설을 압도할 수 없을 것 같다. 소설이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네. 이번 것도 영화가 만들어집니까? 예, 판권 계약은 지난달에 했고요. 네. 예,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안쓰러워요. 그 미래의 감독에게 아유 이 골치 아픈 소설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 것인지 시나리오가 먼저 나와야 할 텐데 보고 하고 싶은 분이 하실 테지만 위로를 미리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예. 반면에 또 영화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영상화가 됐을 때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내주고 예. 계시니까 영화 예. 쪽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있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서사가 조금 분명하다 그쵸. 보니까 예, 영화 쪽에서 영화나 뭐 이쪽에서 좋아하는 거는 이 분명한 서사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서사가 분명하게 있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이걸 끓여 먹든 삶아 먹든 자기들 식으로 뭐 영화 문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유진은 어느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명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소설 읽으면서 네. 의도적으로 네. 송중기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미지를. 그래서 읽으니까 훨씬 더 섬찟하기는 하더라고요. 송중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송중기 씨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종의 기원 백배줄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배우들을 한번 머릿속에 대입해서. 떠올려보는 구체적인 대입을 해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저는 근데 박보검 씨. 괜찮나요? 예, 멋있다. 그거. 우리가 여기서 영화를 찍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네. 하시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영화처럼 느끼시고 그런 것 또한 예, 또 예. 매력이잖아요. 하나의 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7년의 밤 말씀하신 7년의 네. 밤도 지금 한창 촬영 예, 중인 거로 끝났어요. 알고 끝났나요, 촬영이? 예, 예. 이제 개봉만. 주연이 상당하죠. 네. 유승용 씨 나오고 장동건 씨 장동건 나오고. 예. 예. 고경표 씨도 나오고요. 예, 나오는데 아마 저는 이제 제일 기대되는 게 장동건 씨 연기가 기대됩니다. 왜요, 왜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악역을 하면 얼마나 사악할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아까 오늘 그 종의 기원이 네.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 이제 네. 배우 얘기할 때도 그러셨지만 좀 반전 있는 캐릭터가 나오길 원하시나 봐요. 네네. 그리고 뭔가 우리가 흔히 네. 생각할 때 험악하게 생긴 악당은 너무 이렇게 겉과 안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선하게 생긴 하얗고. 예, 이런 인물이 음. 아니 그게 아니라면 안과 밖이 보이는 것과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설에서도 사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변화 없이 똑같은 사람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이 콘크리트 같은 사람을 놓고 우리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소재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마찬가지거든요. 배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촬영장에도 좀 가보셨어요? 아니 못 가봤어요. 그때는 이제 종횡기원 쓸 때여가지고요. 아. 제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내 심장을 쌀을 때는 현장에 한번 갔었죠. 네. 재밌었어요. 소설이 영화가 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현장에서?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쓰지 않는다고 아까 네,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설이 또 영화가 되면 너무너무 좀 신기해요. 이야기 속에 활자였던 것이 어떤 실제로 육화가 돼서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요. 이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하고 저 자신이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신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내 심장을 쏴라 같은 경우는 첫 경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흥행 여부하고 상관없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특히나 마지막 장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정말 이 작품 하나 쓰실 때마다
사전에 조사도 많이 네. 하시고 또 퇴고도 많이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문장을 쓰셨어요. 마지막 퇴고 후에 그러니까 초고의 에피소드가 10% 이상 남아 있다라면 그 소설은 실패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첫 번째 썼던 원고에서 10%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요. 네네네. 다 바뀔 만큼 퇴고를 하신다는 네네. 뜻인데 그게 퇴고인가요? 갈아엎는 거죠. 실제로 이 퇴고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 정도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종이기용 같은 경우는 고친다기보다는 아예 때려 부수고 3번을 다시 썼고요. 제가 초고를 그렇게 많이 남겨두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정시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창의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초고에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어 하고 짝 쓰면요 그게 누구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되 그 이야기를 다 걷어내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선택된 사건 내지는 선택된 이야기가 진짜 어떤 창의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번을 그 부분을 덜어내고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 때 떠오른 것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이래서 머릿속에 그 의식의 표면 위에 이렇게 쌓인 어떤 기억들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 나 영감이 퍼뜩 떠올랐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영감을 잘 믿지 않아요. 네, 굉장히 그리고 소설이 너무 잘 써지잖아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게 혹시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가 내가 지금 내 것처럼 뇌는 우리 뇌가요 생각보다 거짓말을 잘해요. 저희 자신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것처럼 튀어나온 거 아니야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쉽게 뭔가가 써지면. 종횡기원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살아있어 사실 놓칠 문장이 거의 없지만 하나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문장이에요. 수천 개의 감각들이 느릿느릿 나를 통과해갔다. 머리를 얼리는 한기, 내장을 뒤틀며 맹렬하게 번지는 불의 열기, 신경절 마디마디에서 폭발하는 발화의 전율, 규칙적으로 뛰는 내 심장 소리, 왼쪽에서 출발한 칼날은 삽시의 오른쪽 귀 밑에 이르렀다. 이게 그러니까 살인 예, 장면이잖아요. 이 소설에서 살인 장면이 살인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섯 번이 나오는데 맞아요. 살인 장면은 정확하게 살인 장면이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부분밖에. 이게 살인 장면 묘사인데 저는 이번에 막 피가 낭자하고 어떻게 그 살인 장면 자체를 그냥 행위 자체를 자세히 묘사하는 건 되도록 피하려고 굉장히 절제를 많이 했어요. 그보다는 그걸 하는 과정에 그 본인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쾌감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거를 표현하려고 애를 많이 쓴 편이죠. 그 애쓰신 것만큼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 마음속에 그 어떤 지옥을 끄집어내는데 가장 탁월한 작가다. 이러한 평가도 있거든요. 정유진 작가님의 작품에 정말 집요하게 인간 본성을 끝까지 탐구해 들어가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몰입하고 나면 정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빠져나오실까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 유쾌한 명랑소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셨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몇 달 전까지 예, 사이코패스였죠. 사이코패스를 하셨는데 이게요 요새 인터넷에서 혹시 프리퀄로 뭐 하고.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있나요? 이거 네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에 형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게 나오는데 친형하고 어렸을 때. 근데 친형이 여기서 이제 새총을 쏴요. 맞아요. 느닷없이. 네. 이 새총을 쏜 이유가 무엇이냐를 굉장히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서바이벌 게임 내지는 생존 게임을 하게 되면 그 룰 안에서 가장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상대를 눌러야 하니까 그거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 룰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되기를 바랬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런 식을 생각하고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독자분들이나 이렇게 주변에서 그래도 뭔가 또렷한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소설 속에 썼다가 뺐던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또 새로 생각한 부분들하고 합해서 대체 새총을 왜 쏘았느냐. 그러니까 형이. 형한테도 그런 어떤 사이코패스의 예, DNA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맞아요. 추측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독자가 이제 이걸 그렇죠.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서 본문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구성을 새롭게 해서 5회에 걸쳐서 이제 연재를 하는데 지금 4회가 열렸어요. 마지막 한 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펀딩 형태로. 네네. 그 네. 부분은 책으로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이렇게. 어. 제가, 그렇군요. 느끼질 못하고. 아마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래서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네. 그 앞에 좀 프리퀄은 애니메이션으로 또 다시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부산행도 되면, 네, 이번에 그런 재밌을 것처럼.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설 내용에서 좀 빠져나와서 소설의 외부로 좀 가보고 싶은데 지금 이 종의기원에 대한 그러니까 역시 좋은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국경을 쉽사리 넘나듭니다. 이게 지금 뭐 독일, 프랑스 포함해서 6개 나라에 이미 판권이 예, 판매가 7년의 됐죠. 밤이 예. 예, 그렇게 팔렸죠. 아, 네. 예. 그리고 7년의 밤 같은 경우가 그 독일의 그 디자이트인가요? 그 거기서 예. 2015년 범죄 소설 톱 10에 네, 네. 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 이 소식을 제가 또 다른 방송에서 굉장히 신나서 소개했던 기억도 나는데 뭐 한강 작가의 멘부커상 수상과 거의 비견되는 그러한 성과다. 성과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전착 뭐 가령 이러한 주제가 결국은 국경을 넘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증명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원형적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느 나라를 가던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보편적 네. 이야기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독자들이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으로 제 이야기가 원형적 이야기다라고 말하면 굉장한 자아자찬이 되니까요.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냥 이게 외국에 물을 건너갔을 때에도 이 사람들도 내 이야기에서 어떤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구나 이런 동양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있어요. 사실 뵈면 꼭 네.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저는 첫 작품이 나왔을 때부터 이건 정말 국경을 넘기에 아주 그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네. 한국 작품이다, 한국 소설이다.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 이런 세계적인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근데 혹시 작품을 쓰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염두에 안 두셨습니까? 예. 아니면 예. 염두에 안 둡니다. 어.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 독자들이에요. 우리 독자들이 이걸 읽고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외국에서도 내 걸 가져가서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그걸 미리 겨냥하고 세계화를 겨냥하고 쓴다는 것은 능력도 되지 않고요. 그와 비슷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제가 그 영화화를 염두에 두고 소설을 쓴다고 그런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각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 너무 또렷하고 또 영화의 기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들을 네. 하시는데 그건 오해. 예, 그것은 오해예요. 네.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야기꾼으로서 제 자신의 위치, 제가 소설가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소설가가 소위 영화화가 되기 위해서 내 소설을 어떤 식으로 영화 문법에 맞춰서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이 소설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전해집니다. 마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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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질문이자 네. 공식 질문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네. 질문인데요. 네, 어떤 네. 인생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 책이나 구절 네. 그 안에 그런 게 있다면요. 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책으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예, 빅터 프랭클 앞전에 이제 어떤 프로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대해 예스라고 말할 수 있기를이라는 그 문장이 제목이면서 문장이거든요. 그걸 항상 가슴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가는 순간에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그래 나는 잘 살았구나라는 말을 내 스스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순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역시 작가님과 참 잘 어울리는 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정유정 작가님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늘 그 다음 나오는 책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셨고 네. 또 벌써부터 다음 나올 책 기대하게 됩니다. 저도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작품과 네. 행보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책을 읽는 동안에요. 네. 정말 몇 번이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한 느낌으로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정유정 작가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다시 한번 소설을 또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의는 사라지지 않고요. 알아야 대비를 한다. 진짜 우리는 소설이 현실이고 현실이 소설이고 뭐 그런 사회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설이라는 게 작가의 상상에서부터 시작은 되지만 네. 사실 그 당대를 투영하는 하나의 프리즘의 역할도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곱씹어 보는 일, 이것도 또 소설을 우리가 접하고 읽어보는 또 다른 재미와 또 의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